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던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 과정에서 나눈 대화 140시간 분량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고 재판에서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MBC가 1,300쪽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녹취록 속엔 특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간부들을 통해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씨가 그 부분 물 새지 않게 잘 해놔야 된다며 얘기를 꺼내더니 금조 일부, 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일부 것은 형이 맡았고 풍동 것은 배 기자가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 기자는 김 씨의 후배로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 배모 씨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기 문제는 형이 맡고 있다고 하자 정 회계사는 여하튼 잘 덮어야 한다고 동조합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배임 혐의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넉 달 뒤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전화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말합니다.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 검사장이 직접 계장, 즉 수사관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차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며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느냐,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윤갑근 전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실제로는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고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2012년 8월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 사이 대화를 전하면서 깊게 참여해서 동생들 하는 일을 봐주고 있다. 형도 도와줘야 된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과 정말 친하더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다음 주 당시 윤갑근 성남지청장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 씨가 도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김수남, 윤갑근 두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만배 씨와는 출입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 또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짐작하게 하는 대화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5월 23일, 남욱 변호사가 한 성남시의원을 언급하자 정영학 회계사가 30명을 하루 8만 원씩 15일에서 20일을 풀로 돌리려면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말합니다. 선거운동 인력을 동원하는 비용에 대한 얘기로 추정됩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은 7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김만배 씨는 4천만 원을 줬다고 말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김만배 씨는 성남시 의장에게 돈 함부로 줘도 걸린다. 월급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라 했다고 언급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입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주지 말고 100개씩 주자.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까지 말합니다. 공무원하고 공친다며 돈을 많이 가져갔다. 현찰을 가져가면 1억 원을 뭉텅이로 가져갔다.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김만배 씨는 수시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과시했습니다. 남양주의 모 국장을 언급하면서는 걔네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에게 기자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자 김 씨는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하다면서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주는 게 더 안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당이 이뤄진 뒤 서로 이익 배분을 두고 다투던 2020년 11월 6일 김만배 씨는 유동규가 남욱과 헤어질 수 없다. 유흥업소 접대 비용도 대준다며 서로의 깊은 유착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 그럼 이 사안 취재 중인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녹취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자,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대화한 거를 직접 녹음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꼽혔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1,300종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음성 녹음 파일 수만 133개, 네. 길이는 140시간에 달하고요. 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작년 5월부터 재판정에서 이 녹음을 재생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져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대한 분량 때문에 다 틀진 못하고 네. 4분의 1 정도인 66개 파일, 길이상으로는 30시간 분량만 그것도 1.4배속으로 좀 빠르게 재생하면서 법정에서 일부가 공개됐었고요. 법정에서는. 네. 네, 녹취록은 이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데요.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이 네. 사업자 선정적인 전인 2012년부터 2014년, 또 사업이 마무리된 뒤인 2021년 전후로 일당과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작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 정 회계사가 직접 자술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네. 재판이 시작되면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이 1,300쪽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으니까 검찰도 지금 전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을 준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느냐, 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느냐 이런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인데 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죠. 유동규 씨. 유동규 씨의 숨겨둔 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은 녹취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명확하게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 측 인물이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반면 지난해 재수사에 나섰죠. 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약속받았던 이 428억 배당 수익 428억에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 측 몫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탐사 매체인 뉴스타파도 내일 네.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 MBC도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 수사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만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200채 넘는 빌라를 산 뒤 48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 똑같은 수법의 사기는 사실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때가 1세대 빌라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들 가운데 보증사고를 가장 많이 낸 10명을 추려서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됐나 추적해봤는데 당시에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전세 사기범 일당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전국에 소유한 빌라는 208채, 떼먹은 보증금은 480억에 달합니다. 이들 일당과 공모한 사람은 정모 씨, 작년 말에 구속됐습니다. 이런 수법의 전세 사기는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곳곳에서 이 씨의 집이 발견됐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모 씨 명의의 빌라는 479채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 보증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작년에 회사에 입사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갓 1년이 지났는데 다 대출이었고.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2021년 9월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받을 돈에 분양대행업자에게 줄 뒷돈을 미리 얹어 분양가를 정합니다. 분양대행업자는 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들이 세입자와 이른바 바지집 주인을 구해와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깡통 전세 한 건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 479채를 가지게 된 큰손 이 씨의 직업은 전재산 1,000만 원의 새신사였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윗선 조직이 의심되지만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변에 뭐가 있다는 걸 밝혀냈었으면은 조직적으로 사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했었으면 더 편취 범위를 입증하는 게 수사기관이 쉬웠겠죠. 한 개 한 개의 고소 사건으로 취급한 게 너무 아쉬운 사건이죠.
MBC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 사고를 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0명을 추적했습니다. 이모 씨, 진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정모 씨. 이들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최소 3,000채가 넘습니다. 이른바 1세대 빌라왕들입니다. 이 가운데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 씨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보신 대로 이렇게 당시에 한 명의 빌라왕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은 그를 앞세워 범행을 주도했던 나머지 일당과 조직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세 사기 조직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인물, 최근 드러난 빌라왕 사건에 다시 등장합니다. 수법도 그때와 같습니다. 이어서 박철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6층짜리 빌라. 세입자 김 씨는 이 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집주인은 강모 씨. MBC가 분석한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19년 첫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 횟수로 4년째. 김 씨는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계속 여기 묶여있는 게 지금 벌써 몇 년, 4년째 이 사실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빌라왕 강 씨 명의의 다른 집에 사는 세입자 윤모 씨. 원치 않는 집에 눌러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대신 낡은 집을 경매로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내 집 마련 꿈을 이렇게 날릴 수도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경매를 받아도 안 되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그냥 좁은 집에서 살고 있긴 한데 집에 곰팡이는 쓸지 구옥이니까 비는 세지 애들은 자꾸 엄마 우리는 왜 이사를 안 가요? 강 씨가 보증금을 떼먹은 건 2019년. 피해자들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강 씨는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면서 이달 초에야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건 빌라왕 강 씨뿐. 강 씨 거래를 주선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조모 씨.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조 씨는 최근 빌라 1,139채를 남기고 사망한 김모 씨가 일한 부동산 대표였습니다. 1세대 빌라왕과 연결됐던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의 잘못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아무 수사 사건도 안 하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묵혀두다가 너무 몰랐어요.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여서 피해자로 딱 도망가 버리면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또 부동산을 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 씨는 재작년에 또 다른 새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빌라 밀집 지역에 새 건물을 사들여 사무실도 차렸습니다. 아, 9월에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무실장 바꿔놨던데? 한번 크게 한탕을 한 뒤에 문을 닫고 다시 잠잠해지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건 몇 년 전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동상이라고 사기꾼 같은 일을 문 닫고 도망갔어요. 그냥 다 장난한 거예요. 돈 벌어는 것도 예매예요. 더 많은 빌라를 사들여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새로운 빌라왕의 출현은 이렇게 이미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네, 전세 사기 사건 취재하고 있는 경제팀 박철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선 보도들 보니까 2018년, 19년 이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을 했다면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이모 씨의 판결문에서 확인했다시피 네. 예전 수법들이 최근 사건들과 같습니다. 2017년 언저리는 지금과 달리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였고 네. 그래서 갭 투자의 황제, 빌라 투자의 신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전세 보증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잡아서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네. 빌라왕들, 저희도 이 표현이 맞는지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왕들이라기보다는 네. 사기 조직의 끝에 있는 꼬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뒤에 큰 조직을 가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왕이나 그 일당들 고소를 안 했던 건가요? 네. 경찰에 고소장을 들고 간 분들도 꽤 있었지만 그랬겠죠. 네. 경매 넘겨서 보증금 받으면 되지 않느냐. 빌라 자체가 실제로 있는데 이게 왜 사기가 되느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은 형사처벌되는 줄도 몰랐다. 고소해도 소용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세입자의 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단순히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만 봐왔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네. 뭐 지금도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 단순 사기 외엔 처벌할 근거가 없고 또 이마저도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진행되지가 지금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의 서류 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1조 2천억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5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개인은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는 반면 사업자는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을 대출받았던 A씨. 생활비가 더 필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에 걸려 더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담보물 가격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막아놨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해 준 건 작업대출 조직이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출 모집 계약을 맺은 이들은 A씨가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업자는 담보물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덕분에 A씨는 추가로 4억 원을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A씨와 저축은행 양쪽에서 챙겼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이런 경우에는 대출 모집 법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월등히 더 높죠.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SBI, OK, 페퍼, 에큐온, OSB 등 사업자 주담대 금액이 큰 저축은행 5곳을 들여다본 결과 이렇게 서류 조작으로 나간 주담대 액수가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9천억 원 정도는 아직 갚지 않은 상태지만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돈의 0.8%에 불과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저축은행 79개로 넓혀보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3년 사이에 2.4배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작업대출의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조직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대출 모집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중국이 하루 만에 무비자 경유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 일정 기간 비자 없이 경유 도시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추가 조치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하루 만에 중국은 무비자 경유와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비자 경유 제도는 경유자에 한해 3일에서 6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일반적인 환승도 불가능해진 것인지 중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영 언론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은 왜 검사하지 않느냐며 중국인 관광객 규제는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는 방 한 칸에 중국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한국이 중국인들을 골방에 가둬두고 모욕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中国人被安排进入的隔离设施，没有床，没有桌子，没有凳子。被隔离的中国人只能坐在地板上。 홍콩 정부도 홍콩발 항공기 착륙을 인천공항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한국 정부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由此，原计划在春节连续假期之间直飞香港至釜山、香港至济州直航航线的香港快运航空公司等，都会难免受到重创影响。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크다며 중국의 쉬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에 격리시설은 관광호텔급 이상의 수준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은 입국자 심사 등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국민의힘 당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촉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뭐 이런 구상도 저런 구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구호도 저출산 대책으로 했습니다. 이미 자리는 내놨지만 이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2023년 응해 고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대립하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뭐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각을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갈 거냐는 질문에 안 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는 여전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 대해 문자와 전화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의를 수용할 건지 이틀째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의사타진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걸 두고 부위원장직 사퇴가 아니라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전 의원은 흥행을 위해 나 전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는 자유라며 집단 괴롭힘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 같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인 강경 기조가 특히 무인기 침범 이후에 계속해서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을 침범한 뒤 이뤄진 국방부의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선의에 기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 규정했습니다.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기조전환을 했다며 강력한 자위권,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전 지역을 파괴할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인 KMPR 분야는 특히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특히 예민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특히 무인기 침범 사태 이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전 각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런 접근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압도적 대응으로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이틀 강경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서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동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게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아침 일찍 지역구 인천에서 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정권의 왜곡에 굴하지 않겠다고 다시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챙기지 않는 민생을 민주당이 챙긴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민들이 좀 더 덜 고통받게 하고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물건 더 사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동네 골목 경제도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가 아니랍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윤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역공을 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속사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생 이슈가 다 묻힌다.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가 확정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피아식 검찰 출두였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수사가 줄줄이 조여오는 상황이어서 행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흰 수염을 기르고 뿔테 안경을 쓴 채 길가에 앉아있는 남성. 태국 경찰이 현지에서 확보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입니다. 그 옆에는 양선길 현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수도 방콕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빠툼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하며 이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이들이 특정 골프장에 자주 드나든다는 첩보를 경찰 태국주재관이 입수했고 현지 수사팀과 공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또 배임 횡령과 허위 공시 의혹 등과 관련한 핵심 인물입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히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단 태국 이민국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은 내일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여기서 불법 체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재판이 진행돼 국내 송환이 대폭 늦어집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그룹 김모 본부장도 지난달 초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한 달 넘게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대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 붙잡힌 김성태 전 회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주요 수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체포가 됐는데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김성태 전 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사들였고 이 중 20억 원어치를 이 대표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말인지 수사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면서 소득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핵심인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라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등 쌍방울 전환 사채가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들이 속속 체포된 겁니다. 작년 12월 초 김 전 회장의 매제인 쌍방울 재무이사가 태국에서 체포된 데 이어 김성태 전 회장까지 8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다시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와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쌍방울 의혹보다는 대장동 사건이 다음번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까지 조사한 뒤 성남FC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대장동 의혹의 수사 속도가 이 대표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가 올해 중점 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보장 수단이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에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개혁의 쟁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대로라면 기금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진단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미 5년 전 정부는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엔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이제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사업소득의 9%, OECD 평균 18.2%의 절반도 안 되는데 1998년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그 두 가지 중심적인 그 주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거친 한 이후에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젊은 세대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실 60대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받을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뭔가 더 늘리겠다 그러는 거는 정년이 60세인 걸 감안하면 수급 시점을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수급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소득이나 생계가 좀 막연하니까 정부는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서둘러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이달 말 개편 초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연금 개혁. 그동안 계속 시도는 했지만 번번이 미뤄져 온 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프랑스도 최근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는데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대신 정년도 그만큼 연장하자는 게 정부 안인데 노동계 전체가 비현실적인 계약이라고 반발하면서 다음 주 대규모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정부가 늦게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30년에는 64세로 맞추고 그때까지는 연금을 계속 걷겠다는 겁니다. Enfin, et c'est un élément majeur dans un moment d'incertitude, nous présentons un projet qui garantit l'équilibre de notre système en 2030. 그 대신 정년 또한 64세로 연장하고 최저연금도 기존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가 연금 개혁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 유로, 13조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거의 모든 노동단체가 반발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Nous, on en a marre. Physiquement, on en a marre. Je travaille dehors, qu'il pleuve, qu'il neige, qu'il vente. Je suis fatiguée, j'ai déjà des pathologies physiques. Comment voulez-vous que j'aille travailler jusqu'à 65 ans? 노동계는 정부안의 실효성도 의심합니다. 지금도 노년 인구의 30%만 일을 하고 있어 정년이 연장돼도 일자리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일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는 노년 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세제 개혁으로 5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놓고 재정 적자를 이유로 연금을 개혁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Que l'on a perdu avec la réforme fiscale de Macron et maintenant on les rattrape en partie sur les retraités et donc sur les personnes les plus âgées. C'est quelque chose pour moi qui n'est pas acceptable. 마크롱 대통령은 3년 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라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실패하고 또다시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든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엔 2월 초 국회 논의를 거쳐 9월부터 개혁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근래 가장 민감한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그 해법 마련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의 공개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배상 소송을 주도했던 피해자 단체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늦은 오후가 돼서야 배상한 자료를 줬기 때문인데 내용도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서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내일로 다가왔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토론회 전날 오후까지 배상 방안들이나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담은 발제문조차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와서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처사란 겁니다. 상대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다급하게 토론을 치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들을 완전히 들러리 세운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외교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오늘 오후 늦게서야 공개한 발제문에 담긴 배상안입니다. 재단이 포스코와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배상 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 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종 해법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결국 일본의 호응이란 과제는 남았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불참을 선언해 반쪽 토론회가 됐다는 비판 속에서도 외교부는 토론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런 공개 토론회를.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토론회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상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서문시장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찾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상징 같은 곳이죠. 대통령실은 봉사와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타난 시장 골목마다 시민이 모여듭니다.
김 여사는 손을 들어 인사했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환영하는 손팻말과 환호 소리. 마치 선거 유세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끝나고. 김 여사는 1시간 동안 시장 곳곳에서 어묵을 사고 떡볶이도 사 먹으며 시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문시장은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신장 같은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선거 유세는 물론 당선인 신분이던 4월에도 취임 이후인 8월에도 서문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간 취약계층 봉사활동에만 집중하던 김 여사가 오늘 이례적으로 서문시장을 찾으며 보폭을 넓힌 걸 두고 사실상 조용한 내조를 끝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조용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대구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마친 뒤 고물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시장을 간 거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부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동안 명단 자체가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공문을 보니까 행안부가 명단을 이미 확보한 건 물론이고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이후 줄곧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미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한 건 물론이고 이걸 줘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공문.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줘도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이 왔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끝까지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직접 수소문해 유가족협의회를 꾸려야 했습니다. 같은 희생자 유족분들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고요. 명단이 없다는 이상민 장관의 해명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3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에 준 게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비서진 핑계를 댔습니다. 실무자들이 제 비서진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 명단 공유에 대해 민변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변은 지금까지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활을 쏘는 궁도장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음주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음주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단속도 이어가고 있지만 보란 듯이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낮 술판이 벌어진 곳은 궁도장, 활을 쏘는 곳입니다. 아예 막걸리통을 옆에 두고 활 쏘는 경기를 관전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 활까지 쏘는 일도 많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오늘 활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2-3명 올라가서 소주 한 병씩 마시고 와서 또 활 쏘고 그럽니다. 오발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궁도장 음주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진주시에서 궁도장에 있던 술을 모두 수거한 뒤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술판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수십 명의 회원이 회의실에서 대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궁도장 집행부에는 전직 진주시 간부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고 갔는데 바로 그 이틀 후에 또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한 5-60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판이 잇따르자 궁도장 앞에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직 진주시 공무원인
궁도장 회원의 항의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군도일로 설마 그하는 이미지를 전국에 그하면 안 된다. 일방적인 시설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궁도장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진주시는 2시간 만에 이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술판이 근절되지 않아 지자체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갑자기 음주 행위가 근절돼서 내렸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돌아옵니다. 일단 아직 음주 관련 그 뒤로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일단 철거했는데 향후에 문제 생기면 다시 현수막을 달고. 진주시는 궁도장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거 사례 때문에 불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때이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취업 청탁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10년 만에 정규 기술직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채용 인원은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입니다. 신입 기술직의 연봉은 주말 특근까지 포함해 세전 5-6천만 원대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기술직과 달리 나이나 성별, 전공이나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5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 기아자동차는 100명 모집에 전국에서 5만 명이 몰리면서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장수 다니거나 누가 장수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10년 만의 대규모 채용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과거에 만연했던 취업 청탁 비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취업을 미끼로 현대차 직원과 그의 대학생 아들이 아들 친구들로부터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가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도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애를 입고 퇴직했을 때 자녀나 배우자를 대체 채용하는 단체 협약 이외에는 자녀나 친인척에 대한 가산점은 전혀 없다며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아서 사고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책임자 처벌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광경은 악몽이었습니다. 이 참사로 실종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현장은 일부를 천막으로 가려놨지만 지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일주기를 맞아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희는 살아있기에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 참사 재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이 회사를 처벌하고 또 어떤 단죄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양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가 하면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당겨가지고 급작스럽게 하다 보면은 오후에 타설의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의 품질이 좀 떨어지겠죠.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을 근절하겠다며 사고 직후 정부가 내놓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2구 참사와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유족들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참사 발생 전에 인파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비를 지시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구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인명사고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과 용산서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대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참사 보름 전 김광호 서울청장이 헬로윈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대비 필요성을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김 청장은 이후 2차례에 걸쳐 헬로윈 인파 혼집이 예상된다며 직접 대비를 지시했다고까지 돼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김 청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위증까지 하는 거 보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특수본이 김 청장까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등에는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청장이 위험 요소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경찰청과 행안부 역시 사고를 예상했어야 맞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직무를 포기했다는 게 명백한데도 수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윗선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 전후로 경찰이 윗선을 의식한 대목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전 부하들에게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냐며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후 서울청 정보부장은 경찰력 배치가 미흡했다는 시각으로 흐르면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이 이틀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사실상 해산을 예고함에 따라 윗선 책임 규명의 몫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지난해 미국 동부 지역에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번에는 서부 지역에서 3주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작년 말부터 지속된 폭우에 상류 지역의 물살이 거세졌고 하류 지역에서는 도로까지 범람했습니다.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고속도로 비탈면에선 암석이 떨어져 내렸고 LA 인근 도로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달리던 차량도 도로 아래로 빠졌습니다. 주택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카누를 타야 겨우 이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LA 북쪽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선 모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5살 난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The mother in the vehicle was fortunately rescued shortly after the vehicle did become stranded. 고속도로에 쓰러진 나무에 차량이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최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Less people die in the last 2 years of major wildfires in California that have died since New Year's Day related to this weather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는 3,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는데 영국 해리 왕자 부부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살고 있는 부자 마을 몬테시토에도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쏟아진 폭우는 평년치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데 일부 지역은 이미 연평균 강우량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해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비를 뿌리는 대기의 강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캘리포니아에 대기의 강 현상으로 인한 폭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1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늘어난 군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진천인데 인구 증가의 비결이 뭔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신축 상가와 아파트. 식당마다 빈 테이블을 찾기 힘듭니다.
한 1시, 2시까지는 손님 계속 있으시고 저녁 때도 이제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주변에 있어 상권이 형성된 건데요. 대로변은 물론 골목길 곳곳에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느 군 지역과 달리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충북 진천군 덕산읍입니다. 있을 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도 좋고 쭉 살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던 진천군이 탈바꿈한 계기는 충북 혁신도시 선정이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진천군은 8개 산업단지를 닫고 11조 투자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6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8만 6천여 명으로 40% 늘었습니다. 101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합니다. 우량 기업의 투자 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의 확충,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가 잘 작동한 결과 아이가 크면 큰 옷으로 갈아입듯 만 세대 이상 아파트가 줄줄이 올라가고 없던 학교도 새로 짓습니다. 도로도 새로 뚫거나 넓히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2~3배씩 증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주 여건이 갖춰진 일부 지역에 이런 성장이 몰린다는 건 한계입니다. 평균 나이 78세로 대부분 농사를 짓는 한 마을 주민들은 산업단지 편입에 반대하며 2년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쌀 농사도 짓고 채소 농사도 짓고 감자도 짓고 우리가 지었걸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개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해법은 또 다른 성장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6년 총액 152억 원의 FA 대박 계약을 맺고 친정 두산으로 돌아온 양의지 선수가 입단식을 가졌는데요. 시즌 준비에 앞서 WBC에서 명예 회복부터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등번호 25번이 달린 두산 유니폼을 입고 이승엽 감독과 옛 동료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입단한 팀에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좀 더 기쁜 마음이 크고 한국 시리즈 많이 올라가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NC 소속으로 두산을 꺾고 우승할 때만 해도 복귀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양의지.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두산에는 뭐 돌아오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원정가도 호텔 앞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종 행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해 말 복귀에 단서가 됐던 사진의 뒷얘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면서 이제 밥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밥 사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진 저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냥 찍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랐고. WBC 대표팀 합류로 올겨울은 더 바빠졌습니다. 유독 국제대회에서 부진했던 기억 탓에 다음 주 일찌감치 전지훈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다시 뽑아주신 이강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가지고 좋은 경기에 임하도록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선수로 서게될 잠실구장에서 다시 울려 퍼질 응원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유튜브로 좀 몇 번 들어봤는데 귓가에 좀 맴돌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개막전부터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불러주시면 좀 저도 힘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차기 축구대표팀 선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외국인 감독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뮬러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백지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4년간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켜가며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냈던 벤투 감독. 계약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벤투 감독에게 믿음을 보내온 선수들은 차기 사령탑 선임에 대한 희망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을 또 믿어주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뛰어야 오랜 기간 동안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맡을 새 전력 강화위원장으로 임명된 밀러 위원장은 일단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위원회에서 1차로 추천 명단을 넘겼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지휘했던 할릴 호지치와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I can't answer properly where the new coach is coming from. I need to make some decision and I will use my network as well. 2018년부터 4년 반 동안 한국 축구와 동행해온 밀러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2020년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장기 계약을 맺는 게 낫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월 A매치 기간이 어느새 2달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지만 밀러 위원장은 우리말까지 써가며 속도보다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to do bali. Yes, then we can say we've been very fast, but we need to be really sure about our decision. And I'm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make it.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는 신임위원들이 결정되는 대로 감독들의 지원서를 검토해 1차 후보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배구에서 최근 비디오 판독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프로배구 연맹이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에선 네트터치가 명확한데도 비디오 판독 결과 노터치가 선언되는 역대급 오심이 나왔었죠. 나와, 하지 마. 나와. 이럴 거면 게임을 못하러 해. 선수들 대구해야지 시즌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부심과 경기위원들이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지만 없는 규정까지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고 끝내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번복 안 된다는 건 저희 규정이잖아요. 그죠? 저희 실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난 7일엔 정반대였어요. 비디오 판독 결과 공을 4번 건드렸다는 포히트 반칙을 선언한 경기위원들이 다른 화면을 보고 이를 뒤집은 건데요. 번복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없다고. 정정할 수 있어요? 27일 경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 미안해. 결국 오락가락한 판정에 비판이 거세지자 배구연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디오 판독 결과 발표 직후 명확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위원과 심판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얼음까지 녹이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오늘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이 16도로 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경주와 강릉이 18도 안팎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4월 초중순에 해당할 정도고요. 서울도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이 포근한 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추워야 할 때 춥지 않으니 여름철 같은 호우가 대기 중인데요.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서는 모레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강릉과 부산 5도, 광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2도, 대구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